자, 35페이지 보시면 단원평가 실무 이론이라는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그 문제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 들어가실 거고, 아마 요 파트만요, 요 파트만 전산 프로그램에 입력하는 거와 관련된 분개한다라는 내용이 없어요. 여기 가장 기본적인 거 다지는 부분이라서. 그리고 그 다음 파트부터는 자산의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이거부터 가장 먼저 배울 건데, 그쪽부터는 이제 내가 요런 사건이 생기면 회계 처리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걸 하실 수 있어야 되잖아요. 거기부터는 사지선다의 문제 부분이랑 그리고 실제 프로그램 넣어야 되는 거랑 그 두 가지를 같이 진행이 될 거예요. 프로그램 구동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제 거기부터 이제 그렇게 문제 형태가 바뀌어집니다. 자, 그럼 문제 3번부터 보겠습니다. 3번. 35페이지에 있는 부분이고요. 문제 보실 땐요, 이렇게 교재 페이지 표기해 드릴 거고요. 그리고 여기 앞에 문제 번호 있으니까 그거대로 따라가시면 되고, 저희 반에 이번에 특이하게 교재를 못 받으신 분들 몇 분 계시잖아요. 그쵸? 네, 매니저님 오늘 다 뭐 가져다 주신다고 어제 하셨던 것 같은데, 그 부분 때문에 제가 아마 문제 같이 뒤에 붙여드렸을 거예요. 2차 배포 자료에. 그래서 그 부분 보시면 되세요. 자, 일반 기업 회계 기준상 재무 상태표의 설명에 적합하지 않은 것이라고 물어봤네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가져와야 될 키워드는 재무 상태표라는 게 키워드인 거죠. 그래서 재무 상태표와 관련된 설명에 적합하지 않은 것. 시험은 항상 적합한 것보다는 적합하지 않은 걸 물어봅니다. 네, 그래야 사실상 다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첫 번째 보기부터 보시면 재무 상태표는 기업의 재무 상태를 명확히 보고하기 위하여 재무 상태표 1 맞죠, 여러분? 그래서 재무 상태표 1 12월 31일 현재 또는 보고 기간 종료 1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결산 1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다라고 했어요. 자, 현재 기업의 자산과 부채와 자본을 나타내는 무슨 보고서? 정태적 보고서이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그래서 재무상태표일 표현 맞고요. 자산부채 자본 보여주는 거 맞습니다. 두 번째, 재무상태표에서는 자산과 부채와 자본은 무엇으로? 총액으로 표시하는 걸 원칙으로 한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말장난 친다라고 하면 우리 누구는 절대로 안 된다. 원칙은 무슨 표시? 총액이 원칙이다. 분명히 원칙자 붙어 있죠, 여러분. 다만 순액을 표시할 수도 있긴 하다. 근데 그거는 다만자가 붙어야 되니까 우리는 순액이 아니라 총액 표시가 원칙. 자, 세 번째, 재무상태표는 유동성 배열법에 따라 유동성이 무엇한 적은 항목부터 나열한다. 여러분, 우리는 유동성이 빠른 것부터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유동성이 빠른 것 또는 큰 것부터 적용해야 되겠죠. 그래서 항상 1순위가 누구이다? 현금. 왜냐면 유동성은 현금화가 되는 속도를 말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현금은 벌써 현금이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현금화 시킬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네요, 여러분. 3번이 답이 되고요. 자, 일반 기업회계 기준상 재무 상태표의 작성 방법에는 누가 있다? 보고식과 계정식이 있다. 그리고 재무 상태표는 보고식, 계정식 모두 다 작성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었고요. 이렇게 문제가 출제가 되는 부분. 그럼 정답은 정리가 끝난 거죠, 여러분? 그래서 3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시고. 자,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6번 문제로 넘어가세요. 페이지 넘겨주시면 되시고요. 중간에 2번, 4번, 5번 안 풀었는데 그거는 진도가 아직 안 나갔어요, 여러분. 네, 그래서 그 문제는 진도가 나가고 따로 또 풀겠습니다. 다음 중 재무상태표가 제공할 수 있는 정보로서 가장 적합하지 않은 것. 여러분, 재무상태라고 하는 건 그 회사가 갖고 있는 재산의 상태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보여줄 것이고, 그리고 부채를 보여줄 것이고, 자본을 보여준다. 일단은 이건 머릿속에 무조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나와져 있는 부분의 내용들 쭉 봤더니, 자, 경제적 자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여러분, 자원이에요. 우리 자원이 대체적으로 누구이다? 자산의 의미를 가지고 있죠. 자, 세 번째로 갈게요. 유동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그쵸? 우리는 유동성 배열법에 맞춰서 무엇하고 있다? 우리 작성하고 있다. 그리고 재무상태표에 나와져 있는 정보를 기준으로 우리는 유동에 대한 비율을 계산할 수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여러분. 유동부채, 유동자산 이런 걸 다 알잖아요.
그럼 그거 가지고 우리 계산하는 거거든요. 공식이 정해져 있으니까 수치를 알기 때문에. 그래서 유동성에 관한 정보도 제공하는 건 맞습니다. 자, 지급 능력에 대한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우리는 일단 지급 능력이 좋은지 나쁜지를 본다라면 우리는 무슨 자산이 일단은 커야 될까요? 네, 우리 비유동자산보다는 유동자산이 커야 되고요. 그리고 그 유동자산 중에 누구요? 당좌자산이 현금화해서 쓸 수 있는 돈들이 거의 다 모여 있잖아요. 근데 특별한 노력 없이. 그래서 당좌 자산에 대한 비중이 높으면 좋아요, 사실. 그래서 지금 능력에 관한 정보도 사실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 3, 4에 대한 의미를 몰랐어도요. 경영 성과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대요. 경영 성과는 내가 얼마를 벌고 얼마를 썼고 그래서 얼마의 이익이 났느냐라는 거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경영 성과를 보여주는 건 재무상태표가 아니라 손익 계산서에서 알 수 있는 얘기겠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네요. 적합하지 않은 것. 뭐 이런 문제는 크게 어렵지 않죠,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도 어제 이거 숙제라고 하면 좀 그런가요? 과제 꼭 하세요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이거 처음 푸실 때는요. 공부를 이제 처음 하시는 분들 그 회계를 처음 접하셨으니까 아마 앞에 교재 왔다 갔다 계속 하실걸요. 근데 이게 한동안 시간이 조금 지나면서 점차적으로 누적적으로 쌓여야 이제 앞에 내용들 몇 가지 찾을 때만 보고요. 그렇지 않고는 한동안 계속 교재로 왔다 갔다 하시면서 보실 거예요. 자, 7번째 내용 보겠습니다. 7번째 문제. 36페이지에 있는 7번 문제. 다음 계정 중 그 분류가 다른 것은? 이라고 물어봐요. 자, 이런 식의 문제가 나올 때는 여러분 어떤 의미가 되냐면 일단은 큰 분류로 본다. 내가 대분류로 물어보겠다. 그러면 큰 분류로 물어볼 때는 무슨 부분? 우린 회계적 요소가 있었죠, 여러분. 회계 요소. 자, 그 회계적 요소가 다른 말로 얘기하면 계정이었잖아요. 그러면 대분류로 볼 때는요. 계정으로 물어볼 거예요. 그래서 재무 상태표 계정이 누가 있느냐. 이렇게 물어볼 거고요. 그럼 재무 상태표 계정은 누가 있었을까요? 자산, 부채, 자본이 있었죠. 그리고 우리 크게 물어보면 누가 있다? 우리 손익계산서가 있겠죠. 손익계산서 계정이 있었죠. 자, 그리고 손익계산서 계정에는 수익과 누가 있다? 비용이 있다. 이렇게 얘기가 되죠. 근데 나는 이거를 무엇으로? 계정별로 보고, 그러니까 계정별로 보고 싶다. 그럼 대분류가 아니라 이제 중분류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나는 계정별 분류로 물어보고 싶다. 그럼 어떻게 물어보면 될까요, 여러분? 자산은, 부채는, 자본은, 수익은, 비용은 이렇게 물어보겠죠? 그런데 재밌는 건 이렇게 세 개를 묶어서 이들을 섞어놓고 물어보거나 수익과 비용을 섞어서 물어보거나 또는 우리 이 안에도 또 뭐 배웠어요, 여러분? 자산 안에 가서 봤더니 또 누가 있다? 우리 자산과 부채는 유동에 대한 분류를 했었죠, 여러분. 그쵸? 그럼 이 유동성 분류에 대한 거로도 물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글씨가 나오면 어떤 내용을 물어보는지 네 개를 비교해서 성격이 다른 하나를 찾아주시면 돼요. 네, 성격이 다른 하나. 그럼 지금 봤더니 미지급 비용이네요, 여러분. 자, 미지급 비용이라고 해서 등장하는 부분은 어디에 속하는 것이다.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중에 어디에 속할까요, 여러분? 우리 미지급 비용은 부채에 속하죠, 여러분? 네, 부채에 속합니다. 요 창이 왜 안 닫히는 걸까요? 제가 지금 실무용 버전을 다 가지고 있어서 이렇게 중간에 업데이트 사항이 있으면 업데이트가 떠요. 그래서 지금 업데이트 좀 잠깐 내려놨고요. 자, 미지급 비용은 우리가 재무상태표 계정입니다. 재무상태표 FQ로 표시할게요. 재무상태표 계정이고 어디에 속한다? 부채에 속하네요. 자, 그리고 그 부채 중에 유동성 분류로 가면 유동부채이다, 비유동부채이다. 우리는 유동부채에 속합니다. 자, 그다음 매출. 여러분 매출은 손익계산서 계정이죠. 네, IS 계정입니다. 그리고 수익이다, 비용이다, 수익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영업수익이다, 영업 외 수익이다. 우리 영업수익은 매출밖에 없죠, 여러분. 네, 영업수익에 속합니다. 자, 매출채권. 이런 매출채권은 누구와 누구를 합쳐서 부르는 통합계정이다. 우리 외상 매출금이 있었죠. 그리고 내가 어음을 받으면 처리하는 것, 받을 어음이 있었죠.
자, 두 개를 묶어서 매출 채권이라고 얘기하죠. 자, 그럼 요 부분은 재무 상태표에 들어가는 계정이죠. 그리고 부채이다 우리 부채이다 자산이다 자산입니다. 자, 유동자산이다 비유동자산이다 유동자산입니다. 그런데 더 재밌는 건 얘는 유동자산을 못 끝나죠. 그래서 자산은 참 복잡하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유동자산에 들어갔더니 또 누구로 불러요? 넌 당좌자산에 속해. 이렇게 얘기하죠. 자, 자본잉여금이 있네요. 네, 자본잉여금. 자본잉여금은 어디에 속하죠, 여러분? 재무 상태표에 속하죠. 자, 재무 상태표에 속하고요. 그리고 우리는 뭐라고 부르자? 자본자가 붙어 있으니까 당연히 자본에 속하겠죠. 됐을까요? 그리고 여기는 그냥 자본잉여금이라고 줬으니까 아예 항목 자체를 줘버렸네요. 그럼 여러분 지금 1번부터 4번 중에 분류가 다른 것은 누구이다? 여러분 하나만 손익계산서 계정이네요. 그래서 지금 1번, 3번, 4번은 모두 다 재무상태표 계정인데 누구는? 우리 매출은 손익계산서 계정입니다. 그래서 답은 몇 번이 된다? 2번이 되겠죠. 그리고 지금 제가 보여드린 문제형은 이렇게 보여드렸지만 뒤에 어느 부분 이게 유동과 비유동 뭐 이런 쪽까지 다 물어봐요. 그리고 자산끼리도 물어볼 수 있어요. 자산끼리도 물어볼 수 있고요. 그래서 분류에 대한 성격을 물어볼 땐 어떤 걸 물어보는지 1, 2, 3, 4를 다 보고 결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갈게요. 8번 문제. 다음 중 유동성 배열법에 의한 재무상태표 작성 시 가장 나중에 배열되는 항목. 여러분 가장 먼저 나오는 걸 찾으라고 하지 않았고요. 가장 나중에 배열되는 거라고 얘기했네요. 자, 우리가 유동성 배열법이라는 부분에 글씨가 등장을 하면 자, 요 부분이 영향을 받는 건 누구이다? 재무상태표. 자, 그리고 그 재무상태표 중에 자본은 해당 사항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자산과 누구는 부채는 유동성에 대한 구분을 꼭 해달라. 자, 그걸 무슨 기준? 1년 기준으로 또는 정상적 영업주기 내에 들어온다라면 1년이 초과하더라도 우리는 뭐가 된다? 유동자산이 된다. 이런 얘기도 했었죠. 자, 유동성 배열법은 우리 현금화가 가장 빨리 되는 것부터 순차적으로 쓰자. 그러면 지금 1번, 2번, 3번, 4번 다 봤던 여러분, 지금 자산 쪽이에요? 부채 쪽이에요? 장기차입금, 미지급 법인세, 미지급 비용, 매입 채무. 자, 여러분 이 부분은 어디에 속한다? 부채에 속하네요. 부채. 그런데 여러분 부채로 내주면 우리는 행복하죠. 왜 그러냐면 부채, 그러면 부채는 크게 누구하고 누구의 구분밖에 안 한다?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밖에 구분을 안 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비유동부채는 지금부터 이름표 3개 기억해달라는 거 있었어요. 이름표 우리가 계정 과목이라고 한다고 했죠. 그러면 기억해달라는 게 뭐가 있었냐면 회사가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사채를 발행했다. 그래서 사채. 자, 그리고 미래에 그만둘 종업원을 위해서 우리는 퇴직금을 준비해 놓았다. 퇴직급여 충당 부채라고 얘기했었고요. 자, 그리고 또 뭐 있었죠, 여러분? 하나 더 있었죠. 제가 3개 기억하세요 라고 했던 거. 나는 누군가한테 돈을 빌려왔는데 우리 돈을 빌려오고 상환하는 시기가 있겠죠. 그 기간이 1년이 넘어가는 거죠. 우리 그거를 장기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1년 이내이면 단기라고 부르셔야겠고, 그래서 빌려오는 걸 차입하였다. 빌려주는 걸 대여하였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했죠. 그럼 장기 차입금. 자, 그래서 요 3가지는 꼭 기억해 주세요라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 1, 2, 3, 4 중에 누가 눈에 딱 보여요? 장기 차입금. 그러면 이 부분은 누가 된다? 비유동 부채가 되는 거죠. 됐을까요? 그리고 미지급 법인세, 미지급 비용, 매입 채무는 모두 다 어디에 속한다? 유동 부채에 속하는 거죠. 됐을까요? 그러면 답은 나왔네요. 가장 나중에 배워란대요. 그러면 유동부채 먼저 배워라고 그 다음 비유동부채 배워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답은 몇 번? 1번이 되겠네요. 됐을까요? 근데 이 부분은 왜 제가 쉽다고 하냐면 지금 부채로 냈으니까 그냥 간단히 끝났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만약에 자산이었으면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그럼 자산은 우리가 유동과
비유동을 구분하고 저 자산자 여기는 안 붙일게요. 그러면 유동자산인데 그 유동자산은 다시 누가 있다? 당좌자산이 있었죠. 그 당좌자산이 있고 얘가 기록이 끝나면 우리는 누구를 쓰자? 우리 판매 목적으로 갖고 있는 생산 목적으로 갖고 있는 재고자산을 기록하는 거죠. 자, 이게 다 끝나지면 우리는 누구로 넘어간다? 비유동자산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리고 비유동자산은 다시 누가 등장한다? 투자 자산이라는 게 있고 그리고 유형 자산이라는 게 있고 그리고 무형 자산이라는 게 있죠. 그리고 하나 더 있어야지 여러분.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는 애 기타 비유동자산이라는 게 있다. 이렇게 얘기했었잖아요. 그럼 여러분 지금 자산은 더 복잡한 거죠. 그러니까 이 문제가 시험 목적상에서는 되게 간단한 문제였던 거예요. 근데 자산 쪽 안 내느냐? 내요, 여러분. 안 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만 이제 어떤 형태의 문제를 낼 거냐는 건 출제자가 패턴이 비슷해도요, 문제를 내는 방법을 조금씩 바꿔내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자산으로 낼 수도 있고, 부채로 낼 수도 있다. 그래서 이렇게 구분을 좀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답은 1번. 그 다음 문제 갈게요. 9번째 문제네요. 재무상태표 자산부채 계정에 대한 분류가 잘못 연결된 것은 점수 주려고 낸 거겠죠, 여러분? 자, 우리 미수수익은 무슨 자산에 속하고 당좌자산에 속하고 퇴직급여 충당 부채는 조금 전에 8번 문제를 풀었다는 8번이 맞나요? 조금 전에 푸른 게? 자, 8번 문제를 풀고 들어왔는데 그 부분을 제대로 하고 들어오셨다라고 하면 이 부분 틀리지 않겠죠, 여러분. 그쵸? 네, 8번 문제에서 분류해드렸죠. 그러면 퇴직급여 충당 부채는 유동부채가 아니라 요 앞에 뭐가 들어가야 되는 게 맞아요, 여러분? 요 앞에 B자가 들어가야 되죠. 네, 비유동부채입니다. 잘못 연결된 거 답은 2번으로 끝. 자, 임차보증금은 기타 비유동자산입니다. 여러분, 우리 집주인을 뭐라고 불렀죠? 임대인. 그리고 우리 세입자를 뭐라고 불렀죠? 임차인. 그러면 임차인이 임대인한테 보증금을 무엇하였다? 주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임차보증금. 그럼 임차인은 거기서 살다가 나오면, 사업을 하다 나오면 이 임차보증금 내가 빼갖고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임차보증금은 자산인 거예요. 자산. 그런데 지금 임대인은 임차인한테 돈을 받았다가 임차인이 나를 떠나면 무엇해야 돼요? 반환해 주셔야 되겠죠, 여러분? 그렇죠. 임차보증금을 이쪽에 입금한다고 치면 이 사람 나가면 반환을 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집주인의 입장에서는 갚아야 될 빚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무슨 부분? 지금 요 반환하는 보증금은 임대 보증금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이 부분은 뭐가 된다? 부채가 돼요. 근데 대체적으로 여러분 이 부분을 왜 기타 비유동으로 분류하냐 이렇게 물어보신 분들이 많으세요. 사업하는 분들 보면 1년 계약을 잘 안 하죠. 왜냐면 1년 계약하면 월세를 또 올려달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가장 많이 쓰는 계약 기간이 과거에는 2년짜리를 많이 썼다. 그러니까 집은 그렇게 많이 썼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일반적인 상가는 3년 내지는 5년, 그리고 5년까지는 실질적으로 중간에 못 올리게 되어 있죠. 네, 임차인 보호법이 있어서. 네, 근데 그것도 뭐 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어찌 됐든 간에. 그래서 이제 5년 동안 뭐 살 수 있어야 되고 사업을 할 수 있어야 되고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어찌 됐든 그런 식의 관점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글씨 잘 보셔서 정리해라. 그래서 임차 보증금은 기타 비유동자산이 맞습니다. 자, 장기차입금 비유동부채 맞죠? 그래서 답은 2번으로 정리하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10번째 문제로 넘어갈게요, 여러분. 다음은 기말자산과 기말부채의 일부분이다. 자, 기말 재무상태표에 표시될 계정 과목과 금액이 틀린 것은 이라고 해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금액 계산해 보시고 금액이 맞지 않은 거 찾아라 이 얘기네요. 그럼 1번에 일단 여러분 매입 채무가 나왔으니까 우리는 여기서 매입 채무 먼저 찾을게요. 여러분 매입 채무는 누구와 누구의 합이다? 우리 외상 매입금과 그럼 외상 매입금 얼마가 있나요? 요 자리네요. 5천만 원. 저는 지금 이렇게 동그라미를 정리할게요, 여러분. 네, 5천만 원에. 자, 그리고 지급 어음이 있으면 더해줘야 되죠. 근데 지급 어음이 1,000만 원 있네요. 그래서 외상 매입금 5천만 원 더하기 지급 어음 얼마를 더해 주셔라? 1,000만 원을 더해 주셔라.
그러면 얼마가 된다? 6천만 원이 된다. 맞죠, 여러분? 자, 그 다음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자, 여러분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누가 더해지죠, 여러분? 자, 요 부분에 들어가는 부분은 일단 현금이 있다라면 더해져야 하고요. 자, 그리고 이 현금에 들어가서 봤더니 뭐가 있더라? 우리 뭔가 더해지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우리 일반적으로 현금으로 부르는 건 여러분들이나 저나 지갑에 갖고 있는 통화. 그렇죠? 지폐나 주화겠죠. 그걸 통화라고 해요. 그 부분에 이 통화처럼 쓸 수 있는 것. 그래서 통화를 대신해서 움직일 수 있다라고 해서 통화 대용증권이라는 게 있다. 이거는 추후에 배울게요 라고 했어요. 우리 이거 안 배웠어요, 여러분. 그래서 시험은 이거 자주 냅니다 라고 했었거든요. 자, 그럼 이 부분을 더해 주시고 그리고 여기에 우리 예금을 더해 주셔라. 그런데 은행에 가서 내가 인출하겠다고 요구하면 즉시 인출할 수 있는 것 그런 걸 우리가 요구불 예금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요거 더해 주시고 그리고 현금성 자산을 더한다. 이렇게 얘기했었거든요. 그럼 그 부분 관련된 거 가지고 와야 돼요. 그럼 지금 이 문제는 여러분이 푸실 때 어려운데? 근데 저희 왜 공부하신 분들도 있었어요. 공부하신 분들은 금방 풀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보시면 통화 대용증권의 대표적인 거로 제가 뭐 말씀드렸냐면 여러분 자기합수표는 보신 적 있죠? 라면서 자기합수표 잠깐 얘기했었어요. 근데 그런 식으로 그러면 남이 발행한 수표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건 통화 대용증권이에요. 근데 여기 타인이 발행한 수표라는 게 있네요. 그래서 이 타인이 발행한 수표가요. 대표적으로 우리 당자수표라는 게 있어요. 이 당자수표는 2000년도 초반 때까지는 그래도 썼던 것 같아요. 근데 그다음부터는 많이 안 써요. 왜냐하면 요즘에는 뭐가 빨라요, 여러분? 인터넷 뱅킹이 얼마나 빨라요. 우리나라처럼 인터넷 잘 되는 나라 없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당자수표 발행을 잘 안 하기는 해요. 근데 그 당자 수표를 우리 거래처가 발행해서 나한테 줬다? 그럼 이거 은행에 제시하면 바로 현금으로 써요. 그리고 현재까지 이 당자수표는 사용의 빈도가 낮아졌지만 가계수표는 여전히 많이 써요. 개인 사업자들 특히. 법인사업자는 가계수표 발행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이 당자수표와 우리 가계수표가 가장 대표적인 우리 무슨 부분이다? 타인이 발행하는 수표라는 부분에 들어오는 부분이에요. 근데 당자수표나 가계수표는 나도 발행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이런 얘기 했었죠. 우리 회사를 당사라고 얘기한다고 했죠. 또는 당점이라고 얘기한다고 했어요. 그럼 상대편은 우리가 존칭으로 부를 땐 귀사라고 부른다겠죠. 근데 회계는 귀사라는 표현 안 쓸 거라겠죠. 그래서 타인을 뭐라고 부른다? 동점이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우리는 당점이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동점이 발행한 수표, 타인이 발행한 수표, 대표적으로 당자수표, 가계수표는 뭐다? 현금으로 취급을 합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통화 대용증권에 들어가는 부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요. 자, 그럼 요 부분 여기 들어야 되겠네요, 여러분. 저는 그냥 타인자만 쓸게요. 그래서 2,500만 원. 근데 지금 3,000이거든요. 자, 더해줘야 될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자, 뭐가 있냐면 우편환 증서. 자, 이 우편환 증서는 거의 쓸 일은 요즘은 거의 더 없어요. 네, 이 우편환 증서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우체국을 통해서 환증서를 보내요. 그럼 그거를 이렇게 제시하면 거기 써 있는 금액대로 돈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근데 대체적으로 예전에 오지 쪽에 있을 때 우체국을 통해서 요거를 보내요. 동봉해서. 그러면 그 오지는 사실상 금융기관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거 받으면 이게 돈으로 교체하는 게 가능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뭐, 해외에서는 여전히 쓴다라고도 합니다. 네, 우리 뭐, 이거 바꿔 쓸 수 있는 건 그 우체국에 가서 환증서만 보여주면 바꿔 쓸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요 부분도 대표적인 통화 대용증권이에요. 요 부분도. 자, 그럼 요것도 현금으로 봐야 되니까 요 자리에 들어와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요거는 우편이라고만 쓸게요. 그래서 우편한 증서 500만 원을 더하기를 합니다. 그러면 3,000 맞죠, 여러분? 네, 이렇게 나오고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매출채권. 이런 매출채권은 누구와 누구의 합이다? 외상 매출금이었죠. 자, 그럼 외상 매출금 있나요, 여러분? 자, 외상 매출금 4,000이 있네요. 자, 그러면 4,000만 원 더하기. 자, 그리고 우리 받을 어음도 매출채권으로 보죠, 여러분. 그럼 이 자리에 받을 어음이라고 기록을 하시고 얼마가 있다. 1,000만 원이 있네요. 그럼 4,000만 원 더하기 받을 어음 1,000만 원 하시면 5,000. 그럼 3번도 맞네요. 자, 네 번째 당좌자산. 그럼 당좌자산은 현금 및 현금성 자산.
그리고 또 누가 있었나 여러분? 우리 단기 투자 자산, 매출 채권, 뭐 선급금, 그리고 미수금, 뭐 등등등. 그러면 여러분 지금 나와져 있는 부분 중에요. 누구요? 자, 지금 외상 매입금하고 지급어음은 부채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머지는 모두 다 당좌 자산에 들어가네요. 그러면 지금 2번에 있었던 현금이 현금성 자산 3천과 매출 채권 5천을 더하면 얼마가 된다? 8천이 돼야 되는 거죠. 그쵸? 7,500이 아니라. 근데 여기 7,500이네요. 네, 요게 잘못됐네요. 그래서 답은 몇 번이 된다? 4번이 된다. 지금 이 문제가 좀 어려웠을 수 있어요, 여러분. 처음 회계하시는 분들은. 그런데 뒤에 가서 자산의 당좌 자산의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을 배우고 나면 이 문제는 안 틀리실 거예요. 네. 그리고 지금 이렇게 나왔지만 뒤에 가면 여기 타인 발행 수표 우편한 증서 말고도 종류가 또 있어요. 그 종류를 또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근데 그건 개정 과목별 수업을 할 때, 자산별, 부채별 수업할 때 다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고 넘어가시고요. 답은 4번이다. 자, 11번. 자, 일반기업회계 기준에 의한 손익계산서의 작성 기준 중 틀린 것은? 이라고 묻네요. 자, 지금 물어본 건 손익계산서 작성 기준. 자, 모든 수익과 비용은 그것이 발생한 기간에 정당하게 배분되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자,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배웠다? 수익과 비용은 발생 주의에 의하여 우리는 손익계산서에 기록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근데 그럼 1번 맞는 얘기네요. 틀린 거 찾아라 라고 얘기했으니까요. 자, 수익과 비용은 직접 상계함으로써 전부 또는 일부를 무엇할 수 있다? 제외할 수 있다? 없다가 맞죠, 여러분? 우리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는 무엇이 원칙이다? 총액으로 표시하는 게 원칙이다. 그래서 총액주의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순액으로 표시하는 거 인정 안 하죠. 그래서 우리 상계 안 된다고 했어요. 그러면 틀린 건 몇 번? 2번으로 결론을 내주셔야 되겠네요. 자, 세 번째, 수익은 실현시기라는 건 반드시 수익만 해당되는 용어라겠어요. 그래서 수익은 실현 시기를 기준으로 계상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네 번째, 수익과 비용은 발생 원천에 따라 분류를 하고, 자, 여러분, 원천에 따라 분류하래요. 그럼 이 얘기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는 영업과 관련된 수익과 누가 있고, 비용이 있고, 그리고 영업과 관련이 없는 영업 외에 수익과 누가 있더라? 비용이 있더라.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쵸? 네, 그러면 그런 부분 분류해 주셔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는 계산도 또 정해져 있는 거대로 해 주셔야 되고. 자, 그리고 각 수익 항목과 이에 관련하여 비용 항목을 대응하여 표시한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매출액이 있으면 그럼 그 매출액에 누가 있을 것이다. 아, 우리는 상품을 팔았는지 제품을 팔았는지도 사실 알 수 있다. 그래서 상품 매출이 있었다. 그러면 우리 매출액 다음에 누가 들어온다? 매출 원가가 들어오죠. 자, 그럼 그 매출 원가에는 매출액에 상품 매출이 있으면 반드시 그 아래쪽엔 누가 있어야 된다? 상품 매출 원가가 따라 들어와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이거 다른 말로 또 얘기하면 그 수익이 발생된 시기에 그에 대응되는 누가 있어야 된다? 비용이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런 식으로 나오는 원리. 그래서 우리는 수익, 비용, 대응, 원칙이라는 것도 배우고 들어오셨죠. 됐어요, 여러분? 네, 그래서 우리 손익계산서 작성에 대한 부분 배울 때 이 내용 다 진행했던 부분. 그래서 답은 몇 번? 2번으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순액과 총액은요, 지속적으로 계속 나와요. 네, 문제 풀어보시면 계속 출제가 될 거예요. 자, 그 다음 문제 12번째. 다음 중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와 관련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합니다. 자, 이번 문제는요, 두 개를 같이 물어본 거죠. 네, 이 두 가지와 관련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자, 재무상태표는 일정 시점에서 기업의 자금 조달 원천인, 그쵸. 그래서 부채를 뭐라고 불렀고요. 타인의 자본이라고 불렀고, 자, 그리고 자본을 내 돈이라고 해서 자기 자본이라고 불렀죠. 그래서 기업의 자금 조달 원천인 부채와 자본의 규모를 알 수 있다. 그죠? 자산부채 자본 보여주니까 당연한 얘기. 자, 재무상태표에서 이익잉여금이 매년 누적될수록 주주의 몫인 자본은 커진다.
자, 여러분 이익잉여금은 어디서 가져오는 돈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익잉여금은 우리 손익계산서 수익과 비용의 차이인 이익이 무엇된 거 모이는 자리. 그럼 매년 누적됐다라고 했으니까 이익이 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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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주주는 배당을 가져갈 수도 있고 그리고 회사가 문을 닫으면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커지는 건 당연한 얘기겠죠. 그래서 반드시 재무상태표 작성할 때 주주거래에서 생기는 잉여와 손익계산서에서 발생된 잉여는 구분한다, 구분하지 않는다? 구분한다. 그래서 이익잉여금이 따로 있었던 거죠. 그럼 2번도 맞는 얘기. 자, 3번. 손익계산서는 현금으로 지급되지 않은 사항은 보고하지 않는다? 틀렸네요, 여러분. 답은 몇 번이 돼요? 3번이 되겠네요. 자, 우리 분명히 손익계산서 쪽 작성 기준 얘기할 때 여러분 뭐라 하겠냐면 제가 수익은 무엇으로 장부에 올려주셔라 계상한다고 했어요. 실현이라는 걸 얘기했었죠, 여러분. 실현. 자, 이 실현 얘기할 때 제가 뭐라고 얘기했나요? 외상으로 팔든 현금으로 팔든 우리는 관계없이 무엇한다? 실현했다고 본다, 안 본다? 본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런데 현금으로 지급되지 않은 또는 받지 않은 건 들어오지 않는다.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제가 수익으로 얘기했지만 비용도 똑같은 거죠. 그래서 저희가 비용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비용은 내가 돈을 즉시 주었다. 그러면 자산은 밖으로 무엇할 것이다? 나갈 것이다. 그래서 자산이 무엇된다? 유출되기 때문에 감소를 가져오고 근데 내가 운반비가 발생했는데 월에 마감을 해서 언제? 다음 달에 주겠다. 우리 그런 것도 얘기했었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갚아야 될 빚, 그게 뭐였어요, 여러분? 부채였죠. 자, 부채가 무엇 될 것이다? 증가할 것이다. 그리고 이 부채를 갚으면 그때 가서 자산이 유출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돈을 주든 안 주든 우리는 다 들어온 게 맞아요, 여러분. 그래서 수익 얘기도 했었고 이 비용 얘기도 했었어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이렇게 표기했네요. 자, 그럼 3번 잘못된 건 정리했고 4번. 자, 수익을 무엇하기 위해서 창출하기 위해서 희생된 대가를 비용이라고 한다. 그렇죠, 여러분. 제가 그래서 매번 손익계산서 계정 얘기할 때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 내가 얼마를 벌었고 그걸 벌기 위해서 쓴 돈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쓴 돈이니까 희생된 대가라는 거죠. 그걸 비용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답은 정리했으니까 표시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3번째 문제로 넘어갈게요. 자, 다음은 재무상태표 항목의 구분과 통합 표시에 대한 설명이고 가장 틀린 것은 이라고 묻습니다. 자, 중요한 항목은 재무상태표 본문에 별도 항목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 중요한 건 반드시 본문에 표시해달라. 또는 본문에 표시하기 어려우면 주석으로라도 표시하시라겠어요. 자,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별도 항목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그렇죠? 이 부분은 여러분 통합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현금이라고 표시하지 않고 현금, 요구불 예금, 현금성 자산을 묶어서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다라는 거로 보여주는 거죠. 네, 그러면 맞는 얘기고 자본 잉여금은 법정 적립금, 임의 적립금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제가 자본은 그냥 5개만 기억하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왔어요. 그쵸? 그래서 자본은 자본금이 있고 자본잉여금이 있고 자본조정이 있고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이 있고 이익잉여금이 있다 이렇게는 꼭 기억해 주세요 라고 했는데 문제는 그 안에 있는 얘기를 물어봤네요. 자, 여러분 법정적립금과 임의적립금은요 회사가 이익이 나면 어디에 모으죠 여러분? 이익잉여금에 모으죠. 그래서 이익 이거 글씨가 이상해요. 이익 잉여금에 모으고요. 그 이익잉여금을 주주총회에서 처분확정을 해요. 그럼 처분확정을 해서 나는 무엇하겠다. 어디에 모아놨다가 다음에 가서 쓸게. 그게 적립금이거든요. 그럼 결론적으로 이 법정적립금과 임의적립금은 어디에 들어가져 있다? 이익잉여금에 들어가 있어요. 네, 그래서 자본잉여금이 아니라 이 자리에 글씨가 뭐로 바뀌어야 된다? 이익잉여금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배포해져 있는 또는 교재를 보시면 이건 구분은 되어 있긴 해요. 네, 근데 제가 이제 뒤에 건 너무 어려우니까 5개만 기억하세요 라고 했던 분들은 찾는데 조금 시간이 걸리셨을 것 같네요. 자, 틀린 건 3번이 답이 되네요. 3번. 자, 자본금은요, 반드시 누구와 보통주 자본금과 우선주 자본금을 무엇해 주셔야 된다? 우리 구분해서 표시해 주셔야 된다. 제가 그래서 요거 얘기할 땐 무슨 부분?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에 들어가면
프로그램에 들어가시면 자본금이라고 입력을 했을 때 계정이 두 개가 뜰 것이다. 하나는 자본금이라고 계정 과목이 보이고 프로그램 코드가, 그리고 하나는 우선주 자본금이라는 게 보일 것이다. 그러면 아무것도 안 붙어 있는 이 자본금은 뭐로 취급해 주셔라? 보통주로 취급해라. 그리고 우리한테 회계 처리 문제를 낼 땐 다 보통주로 내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보통주는 말 그대로 의결권 행사가 가능한 거. 우선주는 의결권 행사는 가능하진 않지만 배당을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는 거. 이렇게 성격이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반드시 구분 표시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구분 표시해달라고 했던 거고요. 그래서 답은 몇 번으로 정리? 3번으로 정리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중에서 재무제표에 해당하는 것은 이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이런 문제 나오면 점수를 주려고 내는 거죠. 자, 우리 재무제표 종류는 5가지가 있었죠.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주석이 있었죠. 자, 그럼 여기 해당하는 부분을 찾으시면 되겠네요. 답은 몇 번? 1번이 되겠네요.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결손금 처리계산서 주기는 우리가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과정 중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은 맞지만 이들을 재무제표라고 보지는 않는다는 거. 자, 16번 문제입니다. 자, 다음은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의 중간 재무제표에 대한 용어에 대한 설명이고요. 잘못된 것은 이라고 묻네요. 자, 누적 중간기간은 회계연도 개시일부터 당해 중간기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그쵸, 여러분? 제가 그래서 중간기간입니다 라고 얘기했었던 부분은 무슨 부분? 내가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자, 이런 식으로 딱딱 끊어서 보는 건 중간기간이라고 얘기한다고 했었고요. 그런데 우리 회계 연도의 시작일 때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 우리 1, 4분기 때는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로 보여주겠지만 우리가 그 다음에 기간을 거 작성할 때는 개시일은 그대로 있고 우리 6개월치에 대한 정보를 보여준 것처럼 쌓을 수 있다. 그러면 뭐로 바뀐다? 6월 30일 이렇게 바뀐다고 했었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여준 걸 누적 중간기간이라고 한다고 했어요. 자, 그럼 그 얘기인 거니까 1번 잘못된 거 없죠. 자, 두 번째, 중간기간은 1회계연도. 자, 우리는 특별한 얘기가 없으면 1회계연도는 무조건 언제부터 언제로 가자?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가자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그 1회계연도보다 긴 회계기간이다? 아니죠, 여러분. 짧은 회계기간이라고 보셔야 되겠죠. 그쵸? 짧다가 맞겠죠. 그래서 1년보다는 무엇하다? 짧아요, 여러분. 우리 회계기간은 1년을 무엇할 수 없다? 초과할 수 없다겠죠. 그래서 1년보다 짧습니다. 그러면 다른 거 다 몰랐어도 중간과 연차 재무제표의 의미만 알았다라면 답은 금방 나오겠네요. 자, 세 번째, 중간 재무제표는 중간기간 또는 누적 중간기간을 대상으로 작성하는 재무제표를 말하고 연차 재무제표는 1회계 연도를 대상으로 작성하는 재무제표를 말한다. 맞죠, 여러분? 네. 그러니까 회계에서는 이 문제를 최근 들어서는 여러분 이게 교재에는 수록해드렸지만 최근 기출 문제 풀 때는 이 문제가 안 보일 거예요. 근데 이 문제가 그러니까 최근에는 소강 상태라는 거예요. 근데 세무급수에서는 또 내고 있고요. 근데 세무도 아주 자주 내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런 형태의 문제를 냅니다. 그래서 회계는 조금 더 복잡하지 않게 내고요. 세무는 조금 더 복잡하게. 그러니까 글을 좀 길게 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의 수준의 문제는 출제한 적이 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자, 각 재무제표의 명칭과 함께 기재해야 될 사항으로 틀린 것은 이라고 묻고 있네요, 여러분. 자, 그럼 요건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 재무제표 작성이라는 부분에 가서 봤더니 무슨 정보들이 들어와야 합니다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죠, 여러분. 네, 그 내용이에요. 그러면 제일 먼저 보여지는 부분이 맨 상단에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이렇게 내용들이 보여지죠, 여러분. 네, 그런 재무제표 명칭이 필요하고 이름, 그리고 회사의 이름, 기업명이 필요하고 보고기간 종료일, 이런 보고기간 종료일은 누구와 관련된 얘기이다. 이거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문제 변형되고 있다고 했죠. 최근 기출들은. 자, 보고기간 종료일은 재무상태표에 관련된 부분에서만 보여지는 부분이고요. 재무상태표. 자, 그리고 회계기간은 우리 누구? 손익, 계산서. 자, 그리고 또 누구도 들어올 수 있어요. 현금, 흐름표.
자본, 변동표도 들어올 수 있겠죠. 근데 시험은 재밌는 건 재무상태표하고 손익계산서를 위주로 내긴 해요. 자, 그래서 그거 구분해 주시고요. 자, 보고통화 및 금액 단위도 보여진다. 그러면 기업명, 보고기간 종료일, 금액 단위, 기능통화가 아니죠, 여러분. 우리 원화로 보고를 하느냐, 아니면 달러로 표기를 하느냐, 아니면 엔화로 보고를 하느냐 이런 얘기인 거잖아요. 보고통화라는 건. 그래서 그걸 얘기하는 부분. 그래서 기능통화가 아니라 보고통화입니다. 그래서 답은 정리되시죠? 몇 번으로 정리? 4번이 답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자, 재무제표를 통해 제공되는 정보에 관한 내용 중 올바르지 않은 것. 자, 우리 재무제표는 화폐 단위로 측정된 정보만 제공하죠. 그래서 화폐 단위로 측정된 정보를 주로 제공한다. 자, 특정 기업 실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며 산업 또는 경제 전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지는 않죠. 자, 대부분 과거에 발생한 거래나 사건에 대한 정보를 나타낸다. 그래서 과거 지향적이다라고 했습니다. 자, 추정에 의한 측정치는 포함 안 한다고요? 포함한다가 맞죠, 여러분? 네, 포함한다. 여러분, 이거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재무제표에서 제공되는 정보가 갖고 있는 한계점이죠. 네, 그쵸. 그들 갖고 있는 특성 또는 한계점 부분에 있는 내용. 근데 여러분 지금 1, 2, 3, 4 보시면 글자만 바꿔서 냈죠. 네, 이런 패턴의 시험 문제가 나와요. 그쪽이 시험 문제는. 그래서 답은 몇 번으로 정리하시면 된다. 4번 포함한다가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 자, 지금 문제 풀어보시고요. 아, 내가 조금 어렵다라고 느꼈던 부분이 있었다라면 교재를 한 번 더 보시든지 아니면 문제를 한 번 더 보세요. 네. 그리고 이 단원별로 나와 있는 문제를 진도가 나감에 따라서 그때그때 해결을 해 놓으시면 뒤에 가서 기출 문제, 새로운 기출 문제를 풀 땐 새로운 문제라고 느끼진 않으세요. 근데 이 문제를 다 밀어놓고 아예 뒤에 가서 기출 풀 때 내가 한꺼번에 풀면 되지. 그때는 기출 문제 풀기도 바빠요. 그리고 그때 가서 처음 보는 것처럼 푸시면 자격증 취득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자격증 취득 목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그래서 그때그때 정리를 해 놓으시고 진행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진도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